두 분은 몇 시간 주무세요? 5시간, 4시간,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되게 짧게 주무시네요. 저는 요즘 좀 심각한 상황인 게 진짜 잘 자는 애인데 제가 해외 출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차가 계속 바뀌니까 수면제에 의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좀 그런 상태가 돼서 자, 상담 받으러 오신 상담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냥 몇 시간 주무시냐고요? 약 먹고 한 5시간 자나? 아이고. 약을 먹었는데도. 근데 두 분만 이렇게 짧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뭐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6시간 이하로 네네. 주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네. 잠을 잘 자면 뭐 면역력도 좋아져서 감기, 독감도 잘 안 걸린다고 그러고 또 요즘 연구에 의하면 또 치매 예방 이런 기억력 향상에도 좋다고 그러고 또 심장마비, 뭐 뇌졸중, 당뇨병 이런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잠을 잘 자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시는지. 근데 그게 잠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애가 자꾸 깨워요. 시간도 없고. 잠이 많이 희생이 돼가지고 잠을 줄여서 뭘 하려고 하죠. 승진할 때 뭐 시험 공부할 때 맞아. 어떻게든지 뭐 해내려고 하시죠. 세계적인 그 신경과학자 매슈 워커 교수가 왜 우리는 자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수면 시간을 일부러 줄이는 유일한 종이다. 이것은 느린 형태의 자기 안락사와 같다. 충격적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5시간밖에 못 잔다. 그럼 매일 5시간만 자고 5일을 하면은 10시간 정도 못 잔 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수면 부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면 부채가 생기는데 수면 부채를 해결해야지 우리 이제 건강이 유지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수면 부채가 10시간 쌓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말에 10시간 몰아서 자면 부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니겠지. 그때 자야 되는 잠을 그때 자야 되는 것 같아. 몰아서 잔다고 그게 부채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홍준경님은 이과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되게 정확하시네. 아 그래요? 자기 관찰을 아주 잘하시네. 손가락도 손가락도 나도 이참에 와요. 이참에. 그래서 그 주말에 몰아자면 급한 불은 좀 꺼집니다. 아주 피곤하고 그런 걸 하는데 네. 어떤 연구에 비하면 뭐 한 40분의 수면 부채가 계속 쌓이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뭐 한 3주 정도 걸린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날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반대로 저기 교수님,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거지. 부채가 아니라 1시간씩 좀 더 자. 그거 미리 자두는 건 딱히 효과는 없는 거예요? 문과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잠을 저축한다. 제가 새로운 문과로 와. 아이디어 같은데. 문과적이지. 근데 우리 아내는 이 잠을 뭐 대신할 만한 대체 자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수면 부채와 수면 저축이 다 불가능합니다. 또 잘 자는 게 이제 왜 중요한지 뭐 수험생들이나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기억이 또 수면을 이렇게 잘 취하면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뭐 일하다가 컴퓨터 확 꺼버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 되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쪽 실험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정보를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그걸 정리해 줍니다. 이건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려도 될 거. 최근에 보면 수능 시험 되게 잘 본 아이들 인터뷰하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애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잤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요즘 인터뷰 한번 보시면 잠은 최소한 6시간 반, 7시간은 충분히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옛날에 커피 4발로 마시면서 밤새고 공부한 거 네. 진짜 다음날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도서관에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저도 공부하면은 이게 이렇게 사당 오락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잠을 적게 자고 뭔가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인데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교수님 솔직히 7시간 안 주무셨죠? 아니요, 전 많이 잤어요. 8시간 가까이? 진짜 고3 때요? 저는 그 자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성격이라. 잠깐만. 저기 저도 되게 많이 잤어요. 네. 저 선생님도요? 저는 안 자려고 커피 한 사발 먹고 배불러서 잤어요. 맥베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은 삶의 성찬 중에서 제일 가는 영양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제일 저렴하고 가지기 쉬운 이 영양식을 평생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죠? 자러 가죠, 그만. 저희 재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일부러? 아무거나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듯이. 그렇죠. 네, 그렇죠. 잠에도 질이 있는 것 같아요. 촛불 켜고 이런 시절에는 그냥 끄면 어두워지니까 막 수면 부족 이런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조명 없으니까 불 끄면 자잖아. 잠들 푹 잤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랬겠죠. 근데 그 산업혁명 전에는 잠자는 패턴이 지금이랑 좀 달랐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 세그멘티드 슬립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1차 수면이 있고 2차 수면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요? 왜 그러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라 여기 몇 가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1697년 영국의 법원의 기록을 보면은 첫 번째 잠에서 깨어난 뒤에 외출했다. 부부가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첫 번째 잠 이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2번씩 잤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아마 그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서유럽을 제외하고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이 서유럽이니까 그곳에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좀 다른 잠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서유럽에서는 언제부터 지금처럼 한 번만 자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산업혁명이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농촌에 계시던,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다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공장 노동자가 됐거든요. 근데 공장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 그냥 알아서 나오면 맞아. 그 공장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수면 패턴이 단상으로 한 번만 자는 걸로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의 그 잠자는 패턴 또한 그냥 그렇지. 규격화 시켰다라고 봐도 되겠네. 그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의 잠의 형태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잠자리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데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자들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데가 없어 노숙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그럼 어디서 잤느냐? 네. 하루에 4페니 하는 그 관 침대에서 잤어요. 관 침대. 어이구. 어머나, 이 진짜 관이네. 네, 네. 발을 못 뻗어. 그냥- 얘가 구부리고 있네. 그냥 관입니다. 관. 진짜 관이에요. 그냥 아니 관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저렇게 관짝에다가 집어넣고 자라 네. 그랬다고요?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노숙보다 약간 좋은 형태를 제공하는 거죠. 4페니가 얼마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하루에 2,000원? 근데 더 싼 침대가 있어요. 사실은 놀랍게도. 이 펜이 행오버라 그러는데 이건 1,000원짜리.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밧줄에다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로 잠을 잔대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진짜 어머, 안타까운 너무 거는 웃기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은 저 밧줄을 끊어버린대요. 와, 한꺼번에 이제 우르르 이제 쓰러지면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완벽한 알람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프죠. 웬일이야. 아니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그렇지 잠이라는 게 뭔가 좀 자세가 편하게 있어야 이렇게. 아니 저거가 뭘 해줬다고 돈을 1,000원이라 받아. 아니 관이 저 밧줄이 뭘 해줬다고. 관이 2,000원인데 밧줄이 1,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럴 바에 그 관이 그러면 가성비네. 관이 좋잖아. 2,000원이 관인데 어떻게? 아마 잠잘 공간도 없었다는 뜻이죠. 너무 많았어. 어디 가서 이렇게 몸을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저런 사진만 봐도 실제로 산업혁명 때는
잠에 대한 가격이 진짜 있었던 거네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편한 데서 누워서 잘 수 있었는데 도시로 와서 노동을 하면서 포기를 했고 편했던 잠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공간이 있으면 뭔가 여가로서의 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좀 포기하고 넘어온 거여서 좀 그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얼마인지는 가격은 잘 못 매기겠어요. 그 자아의 가치라는 건. 잠깐 쉬더라도 좀 퀄리티 높게 쉬자. 그러다 보니 좀 잠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도 하고 그 잠을 대하는 인식 자체가 많이 변하는 게 아닌가. 비용도 올라가고. 그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슬리프노믹스요? 슬리포노믹스. 이게 그 숙면에 대한 관심이 모이면서 네. 요 산업 자체 시장에 돈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슬리포노믹스 시장 규모가 2026년에 4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국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내가 잠을 잘 자는데 돈을 내는 거가 이제 어쩜 좀 당연시되는 시대가 아닌가. 근데 그 잠을 못 자면 왠지 우리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는데 수면 부족이 발암 물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야간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는 거는 국제노동기구랑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군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사실 1군인 발암물질이 술이에요. 그럼 나는 1군 발암 물질도 하면서 2군 발암 물질은 회사에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혼용을 하시는군요. 요즘 다들 뭐 잠이 부족한 추세다 보니까 손해 보는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 금액적으로 너무 좀 추상적일 것 같긴 한데 뭐 집계가 되나요? 근데 계속 그런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지표가 돼서 네. 정책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네, 최근 그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손해가 11조 4조? 네, 11조 497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아니 엄청나네 진짜. 아, 11조나 돼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 김우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나라건 현대인은 수면 부족, 맞아요. 그다음에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질병을 계속 유발합니다. 당뇨, 고혈압, 그래, 맞아. 뇌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연결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출되는 의료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결국 같이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미국 통계이긴 한데 연간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달러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91조 원. 500조. 그 산업혁명이 수면의 질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점점 좀 뭔가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수면 부족으로 점점 인류를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어떻게 보면 인류로부터 잠이 사라진, 잠을 빼앗긴 그 모먼트 가장 큰 게 아마 그 에디슨이 전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죠. 일단 밝아지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박람회 때 전구를 한 번에 다 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가 드디어 밤을 정복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이걸 몰아내고 그렇지. 우린 이제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잠을 못 자는 걸 에디슨 책임만으로 돌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빛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이 있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에서 보면 이제 그 빛이 나오면은 우리 안에 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돼요.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을 보니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위성 사진, 밤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쪽에 오면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빛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쪽이 서울 주변으로 뭐 이 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빛이 조금 통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빛의 공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주 주요한 불면증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받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인의 뭐 50% 이상이 불면증을 앓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 그 중에서 한 10%는 굉장히 심한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 아니 진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람은 왜 자는 거예요? 그래요. 잠은 왜 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은 잠을 안 재우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정확히 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답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는 동안 뭔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고요.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기억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자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은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왜 죽어야 될까요? 네? 물과 소금이 있으면은 사람이 안 먹고도 열흘 이상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고 3일에서 4일 이상 버틸 수 있나요?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했거든요. Back in 1964, 17-year-old Randy Gardner broke Guinness World Records for stay awake 11 days straight. 걔 어떻게?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요. 그 열어? 랜디 가드너는 네. 11일 정도 앉았을 때는 자기가 도전을 이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기네스 기록위원회에서 도전을 중단시켜버려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뇌를 사포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기네스가 그 뒤로는 잠을 안 자는 기록 자체를 없앴어. 더 이상 맞아요. 저장하지 않아요. 이제 없앴어요. 왜냐면 도전도 하지 마라. 왜냐면 죽을 수가 아, 있으니까. 위험했다. 너무 위험하다. 모두가 잔다는 것은 곤충도 자고 새도 자고 고래도 자고 다 자는데 그들의 잠을 자는 패턴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뇌는 당연히 잘 때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자거든요. 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이거를 반씩 잘 수가 맞아, 있어요. 맞아. 반씩. 누가 그래요? 그 고래도 그렇고 새도 그런데요. 새의 경우 아주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원래 이 시각은 이 뇌랑 반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좌뇌가 잘 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은 뜨고 있어요. 새가 이제 한쪽 눈만 뜨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상황은 자는 거예요? 나머지 반 뇌는 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데 새들이 쫘라락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잠을 자냐면은 맨 끝에 있는 두 마리 새는 한쪽 눈을 감고 오른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왼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운데 새들은 다 두 눈을 감고 우와. 자고 있어요. 불침번 서는 거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불침번을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설 수 눈 있는 떠야 거죠.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이 배치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떠야 되고요. 근데 제가 더 웃겼던 거는 이게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새는 결국 한쪽 뇌는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리 바꿔요? 둘이 방향을 싹 바꿔요. 이렇게 뒤로 돌아요. 아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다시 눈을 바꿔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운데들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돌아가면서 자기 교대를 자리- 해주겠죠. 아 교대를 하긴 교대. 해요. 그래서 이 잠을 잔다는 것이 그 인간만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하루 주기 생활 리듬을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안타깝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잘 모른답니다. 근데 김정욱 교수님이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무언가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무언가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의외로 저희가 지금 그걸 뭔지 안다고 지금 그래, 이야기하는 맞아. 것 같지만 과연 이 비만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가 없어진다고 할 때 없어진다는 비만은 어떤 비만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0kg 이상이면 비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쉬운 그렇게 하자면 그게 비만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맞는 그런 비만의 정의일까요? 이제 원래는 기준이 되는 게 BMI죠. BMI만 아마 들어보셨을 때 이게 체질량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 몸무게를 키의 제곱, 키는 이제 미터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나눈 값이에요. 이게 이제 체질량 지수인데 대한 비만 학회에서는 이 BMI가 23 이상이다. 그럼 과체중. 그다음에 25 이상이다. 그러면 비만 이렇게 규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5 이상이 과체중, 30 넘어가야지 이제 뭐 비만 이렇게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허리 둘레는 남성은 90cm, 여성 경우에 이제 85cm를 넘어가면 복부 비만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드니까는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데 아무튼 우리끼리는 그냥 100kg 이상이다 하면 또 한 가지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물론 허리 둘레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BMI 수치 자체는 허리 둘레가 거기 계산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질인데 뭐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그런 분도 BMI로는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으니까 이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수를 제시하는 이걸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뭔데요? 여기 이제 BRI라고 그래가지고 신체 둥글기 지수, 둥글기요? 둥글기. 라운드니스, 둥글기 지수. 되게 귀엽네요, 되게. 그래, 난 둥글다. 요거 약간 걸린다는데 마음에? 사실 좀 인생은 둥글게 사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용어가 좋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야, 너 이렇게 살쪘어. 이거보다. 야, 오늘 좀 둥글둥글하네. 그게 더 수치스러운데? 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 같아. 왜 굴러가지? 이런. 좀 둥글둥글하신데요? 아, 너도 뭐 그렇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둥글기라고 표현을 한 거는요, 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여기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허리.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장, 복부 지방 이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허리가 둥글게 되어 있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국제 학술지 자마라고 하는 의학 쪽에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에 이 신체 둥글기 지수가 과하게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이 비만이란 주제를 이제 딱 받아들였을 때 사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해결 못하는 게 비만이랑 탈모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10년 안에 비만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인류 역사상 너무 큰 발자취가 아닌가. 이거 기술 개발하신 분 노벨상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게 아니라 당뇨 치료제였는데 이게 부작용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게 잠깐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의 목적은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젬땡이라는 게 원래 2형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근데 이 치료제를 계속 사용했더니 환자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그 주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해서 탄생한 약인 거죠. 근데 비만이 아니면서 그냥 살 빼려는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대요. 네. 이미 비만 치료제도 되고 당뇨약도 되는데 이 그 같은 성분의 두 가지 약이 있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쓰는 약이 수급이 좀 저조해진다. 그러면 당뇨 치료제였던 거를 같이 처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그 오프라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지정된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 그런 일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그 당뇨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좀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진짜. 네, 다이어트 치료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하게 되고. 뭐 이런 일종의 현상들이 포대가리네요. 그 포장가리. 포대가리 뭐예요? 포대가리. 포대가리. 지금 TV엔 격떨어지게 지금. 포대가리가 아니고 예. 포대가리. 난 또 대가리라는 아니, 줄 아니. 알았어.
포 대가리가 아니고 머리 4개가 아니고 아. 포대가리. 근데 뭐 실수로 발견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요구사항이 그거였어요. 잡았을 때 그냥 무조건 이 음료다를 알 수 있는 병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유리병 만드는 분들이 콜라 열매로다가 이렇게 본 따서 이렇게 디자인 그 아시는 그 볼록하고 약간 이렇게 굴곡 있는 그 디자인을 만들어서 채택이 됩니다. 잡자마자 알잖아요, 그 병인지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콜라 열매가 아니야. 검색을 잘못했어요. 아, 다른 열매예요? 콜라 열매 그냥 동그랍니다. 네. 나중에 찾아보니까 카카오 열매를 잘못 검색하고 콜라 열매, 카카오 열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잘못 검색하고 잘못 만들었는데 야 기가 막히다고 딱 채택했는데 야. 사실 카카오 열매였다. 근데 대박이 났죠. 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뭐라고요? 아, 나 진짜 이런 얘기 막 옆에서 아니 한 맛 대씩 이게 쭉 할 때마다 맛있으면 맥이 아니, 빠져요, 막. 화정이 언니가 맨날 그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어떻게 0칼로리가 됩니까? 아니 근데 난 그 말이 맞다고 먹었는데. 봐. 아 진짜 맞다고 봐. 맛과 칼로리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죠. 칼로리가 높아야 사실 이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저희가 진화론도 얘기했지만 맛있다는 느낌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선생님 그만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만하세요. 그걸 자꾸 먹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그런 네. 느낌일 거라고요. 이게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먹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칼로리가 높아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 맛있게 느끼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 생존이에요. 단맛. 맛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건 칼로리가 있기 때문이죠. 얘기가 별로 안 통하네요. 예.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네. 이거 진짜 맛있게 먹고 살 안 찐 적 많거든요. 예. 아니 실제로 맛있으면 0칼로리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 봐 있다니까. 아 영은 아닐 있을 줄 겁니다. 알았어. 어떻게 0이 됩니까?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먹으면 네. 영향을 덜 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예일대학교의 크럼 교수가 한 연구인데요. 실험 대상자들한테 금식하고 전날 밤에 금식을 하고 예. 아침 8시에 실험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380칼로리짜리 밀크쉐이크를 마시게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입안의 호사, 당신이 누려야 할 쾌락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진짜 막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먹게 했었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 때는 건강 쉐이크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측정했냐면 배가 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입안의 호사라는 그 쉐이크를 마셨을 때 건강 쉐이크를 마셨을 때보다 그렐린 수치가 3배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즐겁게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호르몬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그 죄의식, 죄책감과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정말로 실제로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 생각 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칼로리를 왠지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칼로리는 맛을 재는 단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으면 분명히 뭔가가 들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맛을 재는 단위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죄의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칼로리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 칼로리로 표시되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큰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 수치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죄책감 가지고 죄의식 느끼니까 폭식하고 다 구토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렇게 저희가 세상을 숫자로 평가하게 된 게 물리학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학이 성공을 했던 이유가 세상 모든 것을 측정하고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성공을 했고 그 방식을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 분야와 학문 분야에 썼을 때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 정말 16세기와는 다른 문명을 만들긴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물리학의 그런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비만이고 무엇이 행복한지 이런 데까지 써도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숫자로 쓰는 순간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너 몇 평짜리 집에 사니? 그러는 순간 사실 집이란 거는 각자가 좋은 형태로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숫자로 쓰는 순간 80은 70보다 크고 70은 60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모든 행복과 가치가 바로 비교가 되는 이런 무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비만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지 그 신체가 적당한 현재의 지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숫자로 한다는 숫자를 것이 쓰기 위해서는 뒤에 뭔가 유닛이 붙잖아요. 단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위가 지금 칼로리인데 그렇죠. 이것도 혹시 물리학에서 저지른 아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정말 칼로리 짜증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그 단위를 얘가 얼마나 몇 칼로리인지 이거 측정하는 방법도 난 궁금하고 일단 칼로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단위예요. 아, 살찌는 단위가 아니고요. 에너지라는 거는 난 살찌는 단위인 줄 알았어. 맛의 단위. 그렇게 오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량에서 온 단위인데 결국은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에너지를 기술하는 그 공식적인 단위가 있어요. 표준 단위가 있어요. 마치 길이를 잴 때 가장 공식적인 단위는 미터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면 미터를 쓰지 않고 마일 같은 거 쓰니까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물리량에 대해서 여러 단위를 쓰면은 이걸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똑같은 문제가 바로 칼로리에 있는 거죠. 원래 물리학의 공식 단위는 주울이에요. 줄.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일반인들은 주울을 잘 모르고 칼로리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와서 보니까 아, 칼로리라고 화학자들이 쓰던 이 단위가 물의 온도를 높일 때 들어가는 어떤 열의 단위인데요. 근데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그냥 에너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거 몽땅 다 주울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이미 벌써 칼로리가 너무 널리 쓰이다 보니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단위예요. 칼로리는.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줄이라는 과학자가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뭘 지지한다고요? 줄이요. 아 줄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맥도날드 땡 가면 다 햄버거 줄로. 세트가 몇 줄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줄을 쓰면 실제로 좋을 텐데.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식품을 이렇게 집어들면은 포장면에 그 칼로리하고 킬로줄이 같이 표시돼 있어요. 역시 줄은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과생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줄, 이제 뭐 단위, 사람 알겠는데 문과 쪽에서는 줄이 줄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너무 무시하신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기요, 줄에 대해서. 저기요. 줄이 너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언제 만나보셨어요? 아 만나보셨나요? 근데 뭔가 한 분야 연구했던 사람이 단위의 이름을 썼다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거고, 그거는. 그다음에 줄이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계산하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1kg짜리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1m를 들어올리는 동안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네. 예, 이때 들어간 에너지가 10줄이에요. 10줄.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쉽게 시간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 1kg짜리 물체가 1초에 1m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때 에너지는 0.5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은데 칼로리는 물을 끓여야 돼요. 물을 끓여서 근데 계산하기 좋다는 걸 아무도 이해를 딱 드는데 물 끓이는 게 심플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표준, 아니 너무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단위이기 내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나 물 끓이는 게 좀 심플하지 않아요? 그게 심플하긴 하지. 물을 끓일 때 그러니까 대단히 추상적 개념이지만 이제 조울을 사용하면은 이제 표준 단위일 때 맞아. 1m, 1kg, 뭐 111을 썼을 때 1에 가까운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물리학자는 편한데 이제 칼로리를 끓이는 거는 쓰면 너무 통제할 게 많고 그러니까 심플하지 어떻게 온도를 다 재고 물이 끓는다는 것도 정의가 굉장히 어렵고 뭐 기포가 밑에냐 저기 위에냐 나중에 바글바글이냐 대기실 가서 또 말씀하세요 두 분이.
근데 칼로리 자체가 사실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좀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칼로리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물을 끓이는 그런 걸로 환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으로 소화 흡수되는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흰 빵으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하고 아몬드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 똑같은 양이 우리 몸으로 흡수돼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흰빵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주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소흡수되는 거고 잘 들어오죠. 네, 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꼭꼭 씹어 먹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꼭꼭 씹어 먹어도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소화 흡수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계산하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그 칼로리 열량 표시는 사실은 부정확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있죠. 그렇게 뭐 빵과 아몬드처럼 종이 다른 거 말고 같은 종이어도 콜라랑 콜라 제로랑 카땡이랑 카땡 라이트랑 그거는 같은 맥주여도 칼로리 적은 거 먹는 게 그래도 일단 유리한 건 있는 거죠. 맥주일 때는 알코올 칼로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아니고요. 다 소주 소용없어요? 맥주는 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음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칼로리 차이는 있죠. 같은 종류에 있을 네, 때. 당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걸 먹는 것과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는 거는 예를 들어 당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거는 한 캔을 완전히 없애는데 고층 건물 계단을 몇 번을 왕복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로 음료는 한 5계단 정도 올라가면 사라져요. 진짜요? 그 정도로 차이가 커요. 그럼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로 먹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적으니까 이거는 100인데 이거는 뭐 4밖에 안 되네? 그럼 이걸 한 20캔 먹어야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적다고 많이 마시는 건 안 좋지만 약간의 대체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제가 식품 회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0칼로리 음식을 개발해 볼까? 제로 김치 나오면은 끝나요. 제로 김치? 제로 김치. 홍진경의 제로 김치. 그게 무슨 맛일까요? 그냥 진김치 먹으면 안 돼요. 일단 김치 맛은 안 나요. 아니면 제로 식품을 개발하는 거야. 물은 제로잖아요. 네, 물을 얼려. 네. 제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래서 오 진짜? 제로 아이스크림이 실제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아요. 심지어 제로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맛이 기가 진짜. 막힙니다. 제로는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지만 네. 우리가 다이어트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반복이었잖아요. 네. 항상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실패합니다. 왜요? 제로로 먹고 피자를 한 조각 더 먹는 거예요. 근데 남용하면 안 돼요. 남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맛을 내면서 진짜 제로 음식을 만들면 뭐 비만 치료제고 뭐고 없이 그냥 진짜 10년 아니라 5년 안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 나 아니에요? 진짜 내가 10년 안에 만든다. 제로 김치? 제로 김치.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운명을 바꾼 기술이 있죠. 질소. 질소요? 질소는 뭐예요? 소예요? 이거 나올까봐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뭐 칡소, 흑소, 질소 이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이과 아닌가요? 아니 그 질소? 소 얘기하는데 갑자기 질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질소 없다. 질소가 비료가 되거든요. 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땅에 지력이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한 장소에서 오래 농사를 한 작물만 지으면 네. 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데 얘가 질소를 다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거름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질소가 있어 그렇거든요. 거름에. 굉장히 똥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는 것 중에 생명 물질을 그렇지. 주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소로 비료를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 대단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 생명도 원자로 돼 있거든요. 주로 CHON 이 네 가지 원자가 제일 중요한 원자예요. 그래서 C하고 HO 이 세 가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 반면 이 N은 반드시 필요한 원자지만 이거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데도?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도 왜냐하면은 공기 중에 있을 때 혼자 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된 상태로 있어요. 질소 분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결합이 너무 단단해서 잘 안 깨져요. 근데 생명체가 이 질소를 사용하려면 이거를 깬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깨진 형태를 고정 질소라 그래요. 네. 지금 표현이 이상하죠? 깬 게 고정 질소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깰 수 있어요. 네.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공기의 질소들이 깨져요. 또 하나는 뿌리훅 박테리아라 그러는데 그런 종류의 특별한 박테리아 몇 가지가 얘를 깰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질소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그 어려운 기술인가요? 바로 그 기술이 뭐냐면은 깨는 그 독일의 그 프리츠 하버하고 칼 보슈가 만든 방법인데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또 적절한 촉매를 넣어서 이걸 하면은 질소를 깨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기의 연금술이라 그래요. 멋있잖아요. 공기로부터 인간의 비료를 만드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배양육도 보았지만 조금씩 2년 만에 만들어서는 안 돼요. 비료는 그렇죠. 양이 청야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 그 파이프라인으로 콸콸콸콸 암모니아가 쏟아질 정도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공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대한 공장을 지어야 했는데 이 공장의 규모가 웬만한 마을 규모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를 가지고 그렇게 비료를 만들어내는 덕분에 이제 우리가 뭐 곡식 걱정도 덜 할 수 있게 되고 고기 걱정도 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멜서스가 인구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식량 생산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예측을 뒤집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된 거죠. 대략 계산을 해봐도 현재 인류의 절반이 존재하지 못해요. 아, 못 먹어서? 그 당시에 질소 비료의 그 증가 추세로 쭉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농작물의 총량 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총 수는 30-40억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우리 인류는 8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저희 가운데 4명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아, 몰라요. 그럼 MC를 나 혼자 볼 수도 있었던 거네. 저쪽 4분은 안 계실지도 몰라요. 질소라는 성분이 어디서 막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게 질소는 아니라 충분히 많이 있어요. 지구에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 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총량은 고정 질소로 정해지게 돼 있는 건데 인간이 그걸 깨고 어떻게 본다면 자연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생명체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교란하는 것이 뜻하지 않은 위협을 가져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걱정은 저는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료로 쓰인 질소가 물속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원래 물속에 있던 질소의 양보다 늘어나니까 그 수생식물 생태계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이 질소가 또 산화물이 되면은 그 온실가스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또 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워낙 많이 쓰니까 지금. 그러니까 난 지구의 역습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 보복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가설이 탄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고기도 이제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면서 서서히 이제 인간의 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양소만 생각하면 콩을 먹어도 되고 두부를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기에 집착을 했을까요? 사실 이건 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딘가에 고기를 좋아하는 DNA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일이란 건 아무도 기념하던 날이 아닌데 왕이 생일을 자꾸 기념하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태어난 날을 굳이 기억해서 따라한다든가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왕이 하던 것, 귀족이 하던 것, 부르주아가 하던 것,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단백질 이런 에너지원만 생각하면 충분히 식물로도 다 섭취할 수 있는데 그 고기를 먹는 그 상류층의 모습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 것이 우리가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인문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비프라는 이름 자체에도 사실 그 역사가 들어있어요. 비프가 프랑스 말이거든요.
아 영어 아니에요? 프랑스어 비프가? 잘 못하는데 베프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원래 소는 카우, 억스, 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소고기는 비프인 거예요. 그거 몰랐어? 몰랐어. 그러니까 프랑스어 베프하고 같은 건데 영국을 한때 노르망족이 지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상류층이 되고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 요리가 비프인 거죠. 그게 대중화되고 모두가 그걸 먹고 싶어 하게 되고, 그래서 소고기 요리는 비프라고 부르고 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배양육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는 배양육 기술이 아주 발달하겠죠. 그러면 도축장에서 잡는 소가 오히려 더 귀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배양육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고기, 도축장에서 잡는 소는 정말 최상위층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봤거든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또 오히려 또 계층을 나누는 이상한 게 될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드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사실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고기가 우리가 살 덩어리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떡심도 있고 근막을 찢어내는 그런 쾌감도 있고 닭발 뼈 발라먹는 맛도 있고 따라갈 부분이 많은데, 솔직히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고기와 기가 막힌 삼겹살, 오늘 뭐가 더 맛있으십니까? 아, 이게 잠깐 카메라 끄고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클로즈업 하셔야죠. 아, 예. 사서 먹는 거 훨씬 맛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지금 식감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맛을 느낄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요? 네, 청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 맞아. 예를 들어서 지금 감자칩을 드시고 계시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안 나요. 묵묵해. 짜증나. 그렇죠. 갑자기 짜증났어. 그러니까 그건 소리가 아니라 식감 아니에요? 아니요, 그 소리 자극이 들리잖아.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달걀 맛하고 베이컨 맛이 동시에 나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걸 닭장 소리가 나는 곳에서 그걸 먹으면 달걀 맛이라고. 계란 맛이. 네. 그 다음에 돼지 소리가 나는 곳에서 먹으면 베이컨 맛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 네. 지금 배양육으로 이제 소고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구울 때 음.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안 나면 우리가 고기 먹는 느낌이 잘 안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소리 나요, 안 나요? 구울 때? 아, 좀 나긴 하는데 좀 다릅니다. 예, 예. 소리가 달라요. 아, 예, 예. 그 이제 불판에 사운드 제너레이터, 사운드까지.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딱 올리면 기능이 있는. 이렇게.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게 단순히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고기가 청각도 있지만 후각도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후각. 코 막으면 이게 사과인지 양파인지 모른다면서요. 네, 식감만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맛을 느끼는 80%가 사라지니까 20%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혹감기 걸리면 그 맞아, 먹을 때 하나도 맛 못 느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냄새가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인간이 냄새를 인지하는 것조차도 아직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용체라고 해서 결국 뭔가 인지한다는 거는 대상이 있고 그것이 어떤 적당한 것과 결합을 해서 아 뭐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시각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이해된 게 시각인데 시각에는 4종류의 수용체가 있어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는 게 있어서 3가지 색깔과 명암을 인지하거든요. RGB 눈으로 망막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이 모습들 지금 여기 제 앞에 화면들을 이 4가지로 딱 분리해서 뇌로 딱 보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시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청각은 단 한 종류예요. 그 유모세포라 그러는데 그 세포에 압력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만 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의 공간 압력 분포를 바로 뇌로 전달을 해서 아 이런 소리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후각은 수용체만 알려진 게 400개예요. 이 후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 냄새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무언가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랑 무언가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뭐 이미지랑 방정식으로 따지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면 이 냄새로 왔을 때의 충격은 약간 고차 방정식, 막 너무 많은 요소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사람을 유일하게
시간 여행을 시키는 감각은 후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기억 나와서 얘기하다 그러는데 사실 참기름 냄새를 한번 기억에서 한번 꺼내 보실래요? 네. 꺼내지나요? 머릿속에서 지금 안 되거든요. 꺼내지는데? 나오는데요? 코에서 느껴지세요? 코에서 느껴지진 않죠. 머리에서 기억나죠. 한번 보았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기억에서 꺼낼 수 있어요. 네. 소리도 베토벤의 뭐 운명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머릿속에 땅땅땅땅 칠 수 있는데 냄새를 한번 꺼내 보세요. 냄새의 기억을 꺼낼 수가 없거든요. 나 꺼내지는데 고소해지는데? 다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냄새가 이게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히 냄새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몰라요. 아직 과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으면 바로 과거로 가는 이유는 냄새는 반드시 그 분자가 들어와야지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분자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같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냄새가 기억을 더 일깨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의 기억은 없어요. 되게 신기한 너무 감각이죠. 어려운 기억이라 그 정보가 정답지가 정확하게 와야만 떠올릴 수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쩐지 길을 가다가 뭔가 향수 냄새를 딱 맡았을 때 그 향수를 뿌리던 여자친구랑 어디 가서 뭘 했고 어떡해. 뭐 먹었는지 못 잊었나 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늘. 그분이 아내신 거죠? 그렇지요. 나는 이런 거 개발했으면 좋겠어. 너무 바쁠 때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알약 하나 먹으면 얘가 불어가지고 배를 채우는데 살이 안 쪄. 포만감을 줄 수 배는 있게끔. 부른데 살이 안 쪄. 칼로리가 진짜 낮아. 뭐 곤약 같은 거. 뭐 그런 거 개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요만한 거를 먹어가지고 그게 몇십 배가 불어나는 게 가능은 한 건가요? 그런 소재가 있긴 합니다. 예. 진짜요? 예. 본인의 질량에 비해 한 30 몇 배씩 뿌는 그런 소재들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역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계속 가니까 나옵니다. 그 씨앗이에요. 씨앗인데 얘가 물에 불려지면 이렇게 커지는 씨앗 가지고 음료를 만들었더라고. 있어요, 음료 있어요. 근데 그걸 짜서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고 그거 괜찮던데. 저도 사실 하나를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알약 이런 거 왜 개발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화성에 관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했었거든요. 소설가지만 만약에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 요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이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식량이에요. 식량을 먹어야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음식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뭐 아침에 식사하셨어요라고 물을 때 이게 식량 드셨어요라는 의미라기보다 우리는 음식을 어떤 걸 드셨냐고 묻게 되는데 그리고 먹는 즐거움이 있어. 네.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를 칼로리를 어느 정도로 공급하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 사람은 화성에 가서 뭘 먹어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작가님은 화성에 가서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담소를 나누면서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일 수도 있고. 굳이 화성까지 갔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제1차 세계대전을 대학원 때 전공을 했는데 그 전쟁이 종결된 원인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식이 제대로 보급이 됐나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먹을 만한 게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삼겹살과 소주를 못 먹는 김치찌개를 못 먹는 그쵸? 전쟁이 5년간 지속되면 사람 미치죠. 네, 기존의 이론으로는 식량이 있으면 충분히 전쟁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문명 사회는 못 버텨요. 그러면은 전쟁을 지지를 하지 않게 되고 우리 그만하자라고 하게 되는. 근데 이거는요 우리 이과 입장에서 선결 조건이 해결이 돼야 그 위에 추가적으로 장착이 가능한 부수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배부른 얘기죠. 아니 이게 일단 왜냐면 살아야 되는데. 저도 배부른 소리라고 하려다가 너무 센 거 같아서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세셨어요. 교수님 좀 굉장히. 셌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물론 추구해야 될 방향은 맞죠. 사실 당장 지금 그 로켓을 타고 가는 우주인들도 그냥 알약 몇 개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영양소만 따진다면. 하지만 그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위장이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이거 쉽지 않아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좀 재밌게 보려고 얘기한 거지만 근데 강하게 말한 이유가 지금 화성 탐사 같은 경우는 음식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산소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순간 제가 발끈해서 얘기한 건데 근데 이거는 좀 다른 포인트인데 화성에 간다고 하면 음식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경이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아니요. 초창기 탐사는 아마 식량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게 세포 농업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이 불현듯 들긴 하거든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그 세포 농업 기술로 만든 그 배양육도 아직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어요. 뭐예요? 아, 왜냐하면 근육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생물 의약품에서 쓰이던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생물 의약품. 네네네. 사실 의료용으로 뭐 만들 때는 굉장히 고순도의 물질, 뭐 99.9%의 물질들, 기기도 굉장히 다 고가의 장비들을 써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소세포는 인간 세포에 비해서 좀 덜 순수한 소재를 써도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잘 자란다든지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소재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세포를 키우기 위해서는 배양조에서 세포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 다 전기로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엄밀히 계산하면은 탄소 배출량이 지금은 그렇게 낮진 않아요. 지금은 그래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제일 계산해야 될 문제고요. 사실은 고기가 고기다우려면 많은 그 향미 성분들을 넣어야 될 거예요. 그게 사실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긴 시간을 둬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없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처럼 고기에 진심인 나라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 까다로운 이 맛을 맞추는 고기를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좀 그리고 또 그거를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또 뭘 넘어야 될지는 좀 아직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그 거쳐야 될 관문들이 많이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기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 해분 뭐 얘기할 게 뭐 많을까? 뭐 너는 레어가 좋냐, 미디움이 좋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진짜 이 정도 우리가 오늘 털었으면 가설 증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가설이 뭐였죠? 고기 인류의 적이 된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참 철학적인 가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기, 우리 최상위 포식자 인간에게 먹히는 친구들이죠. 원래부터 아군은 아니었습니다. 적이 되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피해를 주는 적군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켜내면서 막아내면서 방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적이 돼서 꽤 오랜 기간을 인류의 생존만큼 잘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고기 자체가 적이라기보다는 고기로 상징되는 욕망, 먹고 싶다, 잘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결국 적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 위기를 몇 번은 막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돌려막기처럼 다음 세대로 위기를 넘기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적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가설이어도 그렇지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모더땡. 네, 이쪽 아시죠? 맞았어요. 모더땡이 활발히 지금 암 백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모더땡 최고 책임자가 영국 가디언지에 빠르면 5년 안에 모든 종류 질병 분야에 대한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의 기본 원리가 예를 들어 뭐 독감 바이러스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몸에 살짝 예측해서 살짝 집어넣어서 네. 그래도 나중에 진짜 걸렸을 때 좀 대비가 돼 있으니까 크게 아프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리가 백신의 원리 아닌가요? 약간 그 몽타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면 털릴 텐데 미리 약한 비슷하게 생긴 도둑을 넣어가지고 몽타주를 보고
병찰들이 이제 몽타주만 보고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균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 보자마자 이놈은 나쁜 놈이다 했고 때려잡아 버리니까 실제로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암 백신도 암세포를 넣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그 mRNA 백신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mRNA, M이 메신저란 뜻인데요.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mRNA를 집어넣어주면 우리 몸이 mRNA를 통해서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고 그럼 그 스파이크 단백을 우리 몸이 이거는 내게 아닌데 라고 인지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잠깐만 이건 내가 옛날에 봤던 건데 몽타주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코로나가 걸리지 않거나 또는 걸렸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사실 그 작년 노벨 생리 및 의학상이 바로 이 mRNA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들어갔거든요. 커털린 커리커와 드루 와이스만이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노벨상이라는 것이 작년에 특히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코로나 백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건데요. 사실은 암 백신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 모더땡에서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을 바로 빠르게 mRNA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도 하는데요. 보통의 백신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은 세균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면역계가 알아내는 어떤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면역계가 딱 반응을 해서 다음에 또 들어오면 몽타주, 다음에 또 들어오면은 얘를 바로 죽일 수 있는 건데요. mRNA 백신은 아예 이것만, 요 알아볼 수 있는 부위만 따로 제작해서 넣는 거예요. 이 부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mRNA거든요. 그래서 굳이 세균을 통째로 넣을 필요 없이 이것만 만들 수 있는 mRNA를 넣어주면 들어간 mRNA가 이것만 탁 만들고 면역계가 반응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만한 세균이 들어왔을 때 걔를 바로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아까 모더땡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종류의 어떤 병원균을 다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 5년 내에 뭐 백신이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몽타주도 복잡하니까 문신 하나만 그러니까 뭐 목에 해골 문신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잡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mRNA는 심플하게. 문신만 딱 만드는 문신만 딱 만들어서 해골 문신은 나쁜 놈이야. 훨씬 그것만 경제적으로. 알려주는. 그러면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넣는 것도 아닌데 왜 코로나 백신 맞고 나면 아픈 거예요? 일단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일단 밖의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일단 이거에 대응하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걸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의 mRNA 역시 우리 몸에 새로운 물질이 들어온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야? 그래서 미열, 몸살 같은 가벼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 몽타주를 바로 넣어주면은 보고 좋아. 들어와 때려잡는 이게 기존의 어떤 그 백신이었으면은 이거는 몽타주를 직접 그리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럼 듣고서 이렇게 딱 그리다가 근데 이것조차도 그걸 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놀래는 거죠. 몽타주를 그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깜짝 놀라서 이제 미열이나 몸살이 딱 내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준다. 걔도가 친절해. 딱 나한테 딱 맞아 눈높이에 설명하는 수준이. 고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오늘 가설이 2040년 전 국민 암 백신 맞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암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정말 전 국민이 또 맞을 수 있을까요? 금액도 좀 걱정이 되고 궁금하네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백신을 거의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었던 거는 코로나가 좀 전염병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코로나는 부자들도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백신을 맞게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암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이게 전염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백신은 내가 맞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이 다 맞으면은 내가 안전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맞추면은 부자들은 백신을 안 맞아도 이제 옮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내가 이걸 걸리느냐 마느냐 이게 전염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부자들이 뭐 약간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도 좀 있네요.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 보면 국가에서 미국에서 그 임상 시험하는데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대줬습니다. 사실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대상자 찾아가지고 임상 시험하고 효과 확인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임상하고 또 이게 정말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예산도 많이 대주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은 빠르게 나왔고 빨리 다 맞출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백신들은 그런 과정을 다 제약회사가 해야 돼요. 좀 다르죠.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다고 볼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 암으로 그 생기는 피해,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온다면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협상을 국가가 하고 상당히 많은 세금도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가장 중요한 저희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폐해가 있을 수 있고 그건 당연히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내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라고 가는데 우리가 놀라운 증명을 하면서 계속 접하게 되는 지식이 미국 발이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나온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미국 쪽에서 나온 지식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신기술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하는 일은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주의 이전에 공동체가 공공성을 대표하는 어떤 기관이 처리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훨씬 깊고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독특하게도 기업이 해도 된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하면서. 복지 차원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신약과 관련돼서는 고민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을 하면 당연히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에게 비교적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급가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에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잘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그 미용 목적 이런 거 말고는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제약회사가 좀 이렇게 한번 크게 쐈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근데 이제 그들도 이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그렇죠. 아니 리턴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그거를 입장을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하루에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반갑긴 한데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뭐 아기들 태어나면 소아마비 예방접종 맞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태어나서 뭐 한 번 맞으면 평생 암에 안 걸리고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어릴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는 백신이 있습니다. 뭐 결핵 백신, BCG 백신. 맞아요. 그렇죠. 뭐 소아마비. 그렇죠. A형 간염 백신도 있고요. 뭐 수두 백신, 디프테리아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도 이렇게 어릴 때 한 번 딱 맞으면은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와 이거는 사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천연두가 우리가 흔히 두창이나 마마라고 불렀던 그렇죠. 거. 맞아, 천연두가 대표적인 건데 아마 지금 20대나 10대는 천연두가 뭐야 할 거예요.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비디오 보면 호환 마마보다 그 마마거든요. 이게 정말 암만큼 무서운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이 3억 명이 넘습니다. 사망률이 30%. 그리고
천연두에 걸렸을 때 생존했다고 해도 몸에 심하게 흉터가 남거나 아니면 심지어 실명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진짜 무서운 병이구나. 이게 3,000년 넘게 우리 인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이 천연두 고치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백신이 발견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78년에 마지막으로 천연두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질병이 있긴 있습니다. 천연두 백신이 그러면 인류가 맞은 최초의 백신인 거예요? 네, 인류 최초의 백신이 천연두 백신이고요. 백신이 되게 뭐 요즘에 나온 개념처럼 느낄 수 있는데 백신은 사실 진짜 오래된 바이오 약입니다. 그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에 걸린 사람의 체액을 접종했더니 천연두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정말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야, 이분이 세상을 구한 분이네. 네, 그래서 제너가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천연두뿐만 아니라 독성을 좀 약화시킨 바이러스나 병원균 이런 것들을 접종하면은 전염병이 예방되는구나. 그 뒤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름을 백신이 아니라 제너라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두 제너. 그래.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근데 우두가 뭐예요? 그 우두가 아까 천연두가 두창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두자가 저 글자인데, 그러니까 천연두하고 비슷한 병인데 소가 걸리는 병. 우두. 이게 사람한테도 없는 병이래요. 네, 근데 이거는 천연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한 병이고 사람이 옮아 써도 그냥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되는 그런 병이어서 사실 백신으로 쓰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백신이라고 할 때 그 바카라고 하는 그 VACC라고 하는 그 어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라틴어로 소라는 뜻이래요. 아, 그래서 백신이 된구나. 암도 어릴 때 예방 접종하고 평생 안 걸리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되네요. 이미 지금 몇 가지 암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미 암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암입니다.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병동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간암 환자나 또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간염 때문에 생긴 환자였는데요. 이제 그런 환자들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 B형 간염 백신을 태어나면은 뭐 이제 스케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회 또 나중에 부스터로 접종하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정말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질병이 됐고 그래서 간암을 예방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Human Papilloma Virus라고 HPV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사마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사마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암 발생이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자궁 경부에 사마귀가 생기고 그게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2회 또는 3회 접종을 해서 여자분의 경우에는 뭐 26세까지 접종을 완료하면은 그러한 이제 자궁 경부암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요. 또 남자의 경우에도 이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기에는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죠? 실제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가 암입니다.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약회사 또 바이오 회사들이 가장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암 치료제 또 암 백신 개발입니다. 그래서 전체 R&D 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 대략 절반가량이 항암제 또 종양 치료제 개발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주로 질병, 기근, 기아 이런 걸로 사망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병으로 죽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었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항암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왔고요. 그래서 혹자는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항암제 개발에 썼던 돈을 다른 분야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지구상에서 천연두나 폴리오, 그러니까 소아마비처럼 없어지는 질병이 적어도 한두 개는 더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약 중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나오는 분야가 항암제 개발입니다. 또 큰 의미에서 종양 치료제 개발 분야가 투자도 많이 되고 또 새로운 혁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일단 그 항암제부터 빨리 그 바이오 약으로 성공시켜 놓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도 괜찮아서 지금 항암제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죠. 일단 수요가 많으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가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도달을 해요. 한마디로 너무 공정한 상황인 거죠. 공정하게 공격을 하니까 왔네? 암세포 죽어. 정상세포? 넌 뭐야 죽어. 이렇게 되니까 다 죽여.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암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얘 때문에 이제 뭐 암도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가 되지만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성장하는 빠르게 해서 이게 분열하는 그런 것들만 골라 공격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빠르게 자라는 애들을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랑 손톱 빠지는 것도 그렇고 구토,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면서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약은 특정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표적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딱 암만. 멀쩡한 건 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 좋다. 기존 항암제가 약간 비유를 하면 산탄총처럼 일대를 다. 네, 표적 하나만 딱 노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렇지. 것까지 다 공격을 한다면은 그 바이오 약은 약간 저격총, 스나이퍼처럼 딱 정밀하게. 노리고 있는 세포만 딱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